안녕하세요, 도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1 미래엔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정호승 시인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시를 많이 발표를 하셔서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타적인 삶이 실천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한테는 굳이 강조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기적인 삶이 좋다, 이타적인 삶이 좋다, 어떤 게 좋은 삶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삶이나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에서는 이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시를 감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에서 일반적인 시 갈래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시인데 자유시 서정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사항은 없고요. 성격적인 측면이 조금 봐둬야 될 내용도 있긴 한데, 이 시의 성격이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훈적이다. 또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현대인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비판적이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시가 워낙 무난하고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표현상의 특징이 없긴 합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대상은 추상적인 대상이 되겠죠. 왜냐?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대상하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의인화를 써가지고, 의인법을 써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이 시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이해할 때 슬픔이나 기쁨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다. 그 대상하고 대화를 하듯이 이끌어 나가는 시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시를 이해하면 훨씬 부드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는 의인화된 대상이면서 슬픔이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는 마찬가지 의인화된 대상이겠죠. 기쁨이라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너라는 대상이 이기적인 존재겠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 끝에 어미를 보면, 서술어를 보면은 문장마다 겠다라는 서술어 부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겠다라는 게 반복된다. 시에서 반복된다. 이 반복이 되면 시에서 무조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하나는 운율이 형성된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내용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겟다를 반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바로 화자의 태도가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의지적인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여기 중요한 표현기법이 하나 보이네요. 이 별을 하나 띄워놔야 되겠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순 형용되는 이런 표현기법을 뭐라고 했죠? 바로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기법이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설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넣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불쌍하고 소외받은 이웃이겠죠.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 연민의 대상으로 봐야 될 이웃인데, 너라는 놈은, 싸가지 없는 너라는 놈은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이겠죠.
연민의 대상이겠죠. 근데 이 너라는 싸가지 없는 놈은 이 할머니를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온 주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너, 이기적인 놈이죠. 상당히 이기적인 놈이죠. 자기 자신한테만 이득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뭘까요?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어둠이라는 시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때 학생들은 앞뒤 문맥적 상황을 봐서 그 시어가 일단은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내가 시련과 뭔가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일 때 이런 의미를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시어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뭐 도와달라고 불렀을 수 있겠죠.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 동사자라는 사람도 저 위에 나와 있는 할머니하고 같은 연민의 대상이겠죠. 소외받은 사람들,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행에서 또 하나 필기법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 말이 뭔가 조금 모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사자는 얼어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두 번 얼어 죽는다? 모순되는 상황이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도 바로 무슨 법? 역설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역설법이 두 군데나 나왔네요. 표현기법 중에 중요한 표현기법인데,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기다림이라는 시어가 또 나왔네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어의 의미는 너라는 사람이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슬픔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 이거를 너가 가질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 눈이라는 대상이 깨끗하고 순수한 대상인데 모든 시에서 다 긍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시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한방눈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눈이 많이 내리면 힘들잖아요. 뭐 아까 나와 있던 할머니나 동사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한방눈은 뭔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힘듦을 주는, 뭔가 시련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봄눈은 한방눈하고 대조적 의미로 해설하면 되고요. 봄눈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로하는 대상,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감싸주는, 그 사람들을 감싸주는 대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그 길을,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눈 그친 눈길은 뭔가 시련이 사라진,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평등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의 힘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겠죠. 그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끝부분까지 이 사람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슬픔은 너를, 기쁨이라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의지적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무난하게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포인트에 두고 시를 접근해야 될 방법은 슬픔과 기쁨의 추상적인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시를 전개시켜 나갔다는 그런 대표적인 특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 중간중간에 보면 역설법에 대한 표현 기법이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 부분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화자의 태도가 너라는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을 시의 핵심으로 삼고 시를 이해하면 됩니다. 너라는 대상한테 평등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 작품이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필요한 작품이 있을 때 댓글을 남겨놓으면 제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강의를 제작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댓글에도 남겨놨지만 webmastercom에 가셔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고, 거기 게시판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써놔도 제가 언제든지 보고 시간이 되면은 바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올려놓든지 하는 방법을 취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